30년 전 눈보라 속에 버린 내 아이가 오늘 내 앞에 집주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인연을 가장 뜻밖의 순간에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죄인처럼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고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돌보러 갔다가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와 마주하게 된 기막힌 운명. 오늘 밤 그 시린 겨울바람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스며드는 한기는 제 늙은 몸 구석구석을 찔러댔지요. 저는 손에 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합적인 아파트 단지.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으며 살아온 저 같은 늙은이가 감히 올려다보기도 힘든 높은 성벽 같더군요. 여기가 맞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닥칠 낯선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나이 68배남의 집 입주 도움이라니.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에 속이 쓰리다가도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한 지 오래입니다. 인력 소개소 소장님이 그러더군요. 아주 점잖은 호라비가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 집이라고. 보수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 입만 무겁게 하고 살림만 해주면 된다고요. 입만 무겁게. 그거야말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태산 같아 입을 여는 법조차 잊어버린 저였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하던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낮고 건조하고 어딘가 서늘한 음성. 그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어야만 하는 내기이야기도 귀에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들어오세요. 철커덕.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벽히 단절된 다른 계절이 그 안에 있더군요. 넓은 거실은 운동장만 한데 사람 사는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 먼지 한 톨 없는 가구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갈했지요.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5살이나 되었을까?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사내 아이. 아이는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는데도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고요하던지 저는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짐을 챙겨 나온 집주인 남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그는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는 짙은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아이는 지훈입니다. 낯을 좀 가립니다. 아, 네. 지훈이 도련님. 그냥 지훈이라고 부르세요. 식사는 냉장고에. 남자는 바쁜 듯 시계를 보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빠르게 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콧날이 말할 때마다 살짝 찡그리는 미간이 왜 이렇게 가슴을 쿡쿡 찌르는 걸까요? 마치 아주 오래전 제가 버리고 온 그 핏덩이의 울음소리 가완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귀한 집주인이 제 아들일 리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나가고 거실에는 저와 아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거대한 정막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똑똑똑.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이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이 부끄러워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고는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지훈아. 불러보았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이 사탕처럼
달콤하고도 쌉싸름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겨울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 그리고 그 왼쪽 눈썹 위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 제 숨이 턱 하고 멈췄습니다. 저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기억 속 넘어져서 울던 아이를 달래주던 그때 그 흉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이 따뜻한 집에서 저는 갑자기 허허벌판에 선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내 가슴이 이토록 요동치는 걸까요? 지훈이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그림책을 볼 때도 소리 한 번 지르는 법이 없었지요. 마치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는 것뿐이니까요. 부엌에 서서 쌀을 씻었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쌀 씻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된장을 한 숟가락 듬뿍 퍼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게 끓는 소리, 구수한 된장 냄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더군요. 지훈아, 밥 먹자. 식탁에 앉은 아이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탓일까요? 아니면 엄마 없는 빈자리가 커서일까요? 저는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후후 불어 아이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봐. 할미가 맛있게 끓였어. 아이가 머뭇거리다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아이의 눈이 동그라지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 잘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건지. 맛있니? 네. 처음으로 들은 아이의 목소리.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린지 꾸벅꾸벅 조르더군요.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졸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제 귓불을 혹은 자신의 귓불을 습관처럼 비비던 아이. 30년 전 제가 서울역 대합실 차가운 의자에 버리고 도망쳤던 제 아들 민수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세상에 저런 버릇까지 내가 한둘이겠어? 애써 부정하려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지훈이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유난히 긴 약지 손가락. 그리고 손톱 모양까지. 제 죽은 남편 그러니까 민수 아범의 손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앞에 둔 사람처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영원히 덮어두고 싶은 양가 감정.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아이 아빠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온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 네. 지훈이는요? 방금 잠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괴로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이 묻어 있었지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꿀물을 타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 가유나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박 사장이 눈을 감은 채꿀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나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냄새라니. 방금 끓인 된장찌개 냄새일까요? 아니면
제 몸에서 나는 낡은 냄새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오랜만에 밥 냄새가 나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쓸쓸한 입꼬리 가재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수 아범이 술 먹고 들어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 짓던 그 표정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수를 버리고 돌아서던 그날 밤처럼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지훈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의 아들과 겹쳐 보였으니까요. 박 사장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말라던 금기의 공간. 하지만 청소를 핑계로 저는 그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안방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지요. 스위치를 켜자 서재와 침실이 합쳐진 넓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필기구들, 두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 뭉치,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았을 텐데 그날따라 책상 위 연필꽂이 밑에 숨겨진 작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이 고급스러운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묵은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제 입을 막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 한 벌, 소매 끝에 제가 직접 수놓았던 비뚤비뚤한 꽃무늬 자수, 돈이 없어 헌 옷을 뜯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옷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베넷 저고리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갓난쟁이 민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아범이 찍어주었던 우리의 유일한 가족 사진. 제가 민수 품에 찔러 넣어주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박 사장이, 그 점잖고 차가운 박 사장이 내가 버린 민수라고, 천벌을 받으려니라고 손가락질하며 평생을 가슴치며 그리워했던 내 아들이라고.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베넷 저고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무명천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빅 띠리릭.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 이제는 집주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도망을 쳐야 할지, 나가서 빌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향해 다가오는 저벅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제 운명의 시계는 3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익. 경첩의 기름칠이 잘된 문이었지만 제 귀에는 낡은 철문이 뜯겨나가는 듯한 괴상한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사진을 가슴팍 깊이 구겨 넣었습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죄인의 몸부림.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머리 위에서 떨어진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흉곽을 때리는 소리가 어찌나 큰 지그의 귀에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바닥이 꺼져버렸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 이 끔찍한 순간을 피할 수만 있다면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묻잖습니까? 남의 방에서 뭐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해전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엉거주춤 일어선 제 손에는 아직 미처 숨기지 못한 낡은 베네저고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시선이 제 손에 꽂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킨 눈빛이 제 늙고 추한 얼굴을 훑어내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물건인데. 그가 성큼 다가와 상자를 낚아채 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이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 아들의 살결이다. 30년 만에 닿아보는 내 새끼의 온기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더니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빛이 점점 의아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구겨진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손에 든 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내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채는 악력.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냈습니다. 구겨진 흑백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핏덩이 같은 그가 세상 모르고 웃고 있는 그 사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진공 상태의 침묵.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 사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주머니에.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이 차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버린 거실처럼 제 마음속에도 캄캄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가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설마. 박 사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과 주름진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닳았지만 본능이 알아보는 핏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누구야?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그 밑바닥에 깔린 물기 어린 떨림을 어미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네 애미 되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인 채바닥에 뚝뚝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말해. 당신 누구냐고.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냉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아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팽팽하던 긴장의 끈을 툭 건드렸습니다. 지훈이는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제 치맛자락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제 옷을 꽉 움켜쥐더군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한다. 내가 버린 자식의 자식이 이 못난 할미를 방패라고 숨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박 사장이 아이를 불렀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다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 사장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호칭. 그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지며 우리의 비극을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냉기가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잘 자란 아들에게 구질구질한 제 존재를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짐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영관을 향해 기어가듯 몸을 돌렸습니다. 서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물기 머금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딜 가요?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가? 그가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30년 전 엄마 가지 말라고 울던 5살 민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맞죠? 네, 어머니. 맞죠? 확인을 강요하는 잔인한 질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해야 하는 내 입술이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비 대신 늦은 폭설이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폭풍우가 우리모자 머리 위로 쏟아질 태세였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거칠게 오가는 현관. 신발장 거울에 비친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어서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모자였습니다. 밖에는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릴 기세로 퍼붓는 한방눈. 그 눈발 속에 갇힌 아파트 거실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섬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박 사장 아니 제 아들 민수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어버린 찻잔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윙윙거렸습니다. 그 소음마저 없었다면 숨이 막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버리셨어요?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탁자 아래 꽉 쥐고 있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다 자식을 버리진 않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려 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비루한 단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미안하다는 말 듣자고 물은 게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남의 집 눈칫밥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냉철한 박 사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 투성이인 어린 소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밤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백밤만 자면 온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요? 왜? 그가 식탁을 쾅 내려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차가운 찬물이 튀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그가 겪었을 세월은
얼마나 차갑고 시렸을까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정장 바지의 감촉. 이 다리를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도망쳤던 못난 어미입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죄인이야. 너 굶어 죽는 꼴 보기 싫어서 나보다 좋은 부모 만나 배불리 먹으라고. 그게 널 위한 길인 줄 알았다. 어리석은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창밖의 눈보라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아주 가만히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늙은 어미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지훈이 엄마도, 지훈이 낳자마자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지는 그의 말끝에 깊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훈이한테는 엄마 없는 서름 절대 안 주려고 했는데 결국 내 팔자랑 똑같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쓸쓸한 웃음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대물림된 고독. 내 죄가 내 손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따뜻한 손이 제 떨리는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 떨지 말라는 서툴고 투박한 위로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 찹니다. 그 건조한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심장의 얼음장이 쪄적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조금 다른 온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같던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숨막히는 긴장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애틋하고 슬픈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휴지를 뽑아 제게 건넸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스치는 그의 손가락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난로 옆에 앉은 것처럼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앉으세요. 제발 그 바닥에 좀 앉지 마시고. 그는 저를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지만 아들이 내어준 자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제 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꿀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골대가 넘어가는 소리 가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던 날 어머니가 싸우신 반찬 맛을 보고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깟 반찬이 뭐라고. 시장통에서 파는 흔하디흔한 맛일 텐데 핏줄의 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맛이 그리워서 채용한 겁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해주던 밥맛은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오랜 허기와 외로움이 보여 제 마음은 또다시 문드러졌습니다. 아가, 내 새끼.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젖살이 통통했던 그 볼이 이제는 거친 수염 자국이 난중년 남자의 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기대어 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사진, 왜 가지고 계셨어요? 버린 자식 사진 따위 찢어버리지 않고. 그의 물음에 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다시 꼬깃꼬깃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문이 닳도록 만지고 또 만져서 이제는 형체조차 흐릿해진 사진. 어떻게 버리니? 내 목숨인데. 하루도 한시도 잊은 적 없다. 내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이 사진 한 장 붙들고 버텼어.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아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장 박민수가 아니라 엄마가 필요했던 5살 민수가 거기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넓어진 어깨, 단단한 등, 제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커버렸지만 제게는 여전히 작고 여린 핏덩이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가득 채우던 냉기가 사라지고 서로의 체온이 섞이며 얼어붙었던 시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거실 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누웠습니다. 그 그림자마저 서로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눈물을 닦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지훈이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엄마 밥이 필요해요. 그 투박한 고백이 세상 어떤 말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죽기 전에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 안 갈게. 아무데도 안 갈게. 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지훈이도 내 등에서 키울게.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가족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고 따사로웠습니다. 지난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세상은 하얗고 평화로웠지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부엌, 똑같은 도구들이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밥을 짓느니 집의 안주인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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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리듬이 마치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민수가 제일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하고 지훈이가 잘 먹는 시금치도 무쳤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언제 일어났는지 지훈이가 부엌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인 아이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달려가서 꽉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일어났어? 이리 와, 할미가 세수시켜줄게. 지훈이를 안고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이 얼굴을 씻기는데 작은 손이 제 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게 아이 나름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랑이 꾹꾹 눌러 담긴 소박한 밥상.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약간 붓긴 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어때? 간이 맞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따스한 봄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맛있다는 그 평범한 말이 왜 이리도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말 속에 용서와 사랑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지훈이도 오물오물 밥을 잘 받아 먹었습니다. 민수가 지훈이 숟가락 위에 계란말이를 얹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난 30년의 공백을 채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가끔은 원망이 튀어나올 것이고 가끔은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서로의 온기로 버틸 수 있는 식구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해주세요. 그래, 암.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넣고 끓여주마.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지만 이 집안에는 벌써 봄이 와 있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먼지 하나 없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 따뜻한 밥상, 이 소중한 인연을 죽는 날까지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며 힘차게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먼 길을 돌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은 어린 손자까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세 사람의 식탁이 눈에 그려지시나요? 우리의 인생도 때론 모진 눈보라가 치지만 결국 그 눈을 녹이는 건 사람의 온기, 가족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께 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